대한민국의 과학의 미래를 이끌 과학 영재들을 위한 과학 멘토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시즌2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회에 이 과학 영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셨죠. 기초과학과 또 앞으로 이제 학습은 보는 것이 아닌 실제로 해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지난 회에서 이제 기억나는 친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천문학 좋아하다가 원서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세계 지리까지 넘어간 그러니까 뭔가 과학을 통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갔던 해규였나요? 네. 그 친구가 아주 인상이 깊습니다. 10대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뭐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또는 그 생각하는 방식이 참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은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예. 네. 그러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콘텍스트에 관심이 있다는 게 이제 특이했어요. 진짜 영재 같더라고요. 어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맥락에서 예. 줄거리를 찾아가는 것들. 저는 그 뭐든지 다 분해해보는 윤하 있었죠. 저는 그 친구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직접 아이를 키우시니까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바로 지난주에 샀던 QLED 그 TV를 아이가 온통 다 분해를 해놨다. 네. 자, QLED는 용서가 안 되죠. 네, 지금 QLED 듣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QLED를 딱 듣는 순간은 조금 그러면 참아야겠죠 그래도? 네. 참아야겠죠. 네. 아니, 저는 그렇게는 못 참을 거, QLED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고요. 옛날 LED TV를 하나 던져주는 걸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예전에 들었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간디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자신의 아이가 간디처럼 크는 건 원치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걸 듣고 나서 네. 어떤 과학 영재들의 교육법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가장 핵심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이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울 교육법을 향한 부모님들의 열망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해외에서도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게 이민온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창의적인 뇌를 만드는 융합 교육. 상상을 현실로 메이커 교육. 요즘 대세 스팀 교육에 코딩 교육까지. 매일 쏟아지는 신교육법들. 영재를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올바른 방법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데요. 교육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탈무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식의 교육법이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북유럽식 교육법. 이렇게 하나하나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다 돌면서 그 교육법들을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켰었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교육 방식이 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어떤 유행에 좀 쫓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금방금방 바뀌어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것이 첫 번째는 불안해서 저희 이런 유행을 못 쫓아갔을 때 혹시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오는 것 같고요. 전자제품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되시듯이 뭔가 새로운 것이 좀 더 나으니까 나온 거겠지라는 어떤 기대감, 희망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부모님의 어떤 그 걱정과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뒤처진다는 표현 자체가 맞는 건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전에는 선행을 한다라는 거가 이렇게 앞서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다 한다더라 하니까 우리 아이만 부모가 뭔가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는 두려움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때로는 해로운 사교육 같은 게 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교육의 산업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 그 산업의 가장 근간을 지탱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에 대한 공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아주 거창한 용어가 등장한 지도 이제 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교육법도 새로운 교육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컴퓨터를 이용한 코딩 교육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적인 교육이다라고 해서 초중고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린 시절에도 뭐 베이직이다, 코볼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 언어가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코딩이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최근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코딩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오히려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많은 상태인데요. 근데 왜 코딩이라고 쓰는 거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새롭게 보이게 하려고? 짧으니까 코딩 두 글자. 네. 일단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하면 뭐를 기반으로 한 거냐? 바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지능 로봇,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바로 코딩이라고 얘기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교육하는 것을 바로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코딩이 필수적인 교육법이다. 전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영어가 아니라 그야말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언어 갖고 소통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프로그래머 언어를 알아야 21세기에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언어를 하나 더 얻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냥 AI가 저희 언어를 배워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AI는 우리 언어를 배우고 있죠. 열심히 배우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의 언어를 충분히 알아야 그들을 수족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괜히 여쭤보는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어떠십니까? 코딩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사고력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 해서 컴퓨팅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직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바로 그 코딩 교육을 통해서 사실 학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축구 경기 하나를 할 때도 상대편 전술을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과 같이 살기 위해선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딩 교육과 함께 또 다른 양대 축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른다라는 융합 교육입니다. 최은정 선생님, 네. 융합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융합 교육.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는 정말 모든 그 인류의 지금까지의 과학 지식이 다 하나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살아오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걸 열어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것이 바로 융합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예쁘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기술과 예술의 어떤 결합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융합 교육이 직접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VCR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네요.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대학교까지 왔는데 코딩으로 식물을 한번 키워보면서 코딩하고 식물도 알아본 체험하는 것 같아요. 융합교육은 처음이고요. 아이들 그냥 간단한 코딩 프로그램 같은 수업이나 체험은 해보긴 했어요. 근데 식물이랑 같이 하는 거여서 더 신기해서 신청하게 됐어요. 코딩으로 식물을 키운다? 전 세계적으로 융합 교육이 유행 중인데요. 오늘은 식물과 코딩을 융합한 신교육법, 식물 융합 코딩 교육을 배울 예정입니다. 기존의 코딩 교육은 무생물을 소재로 한 교육이었다고 하면 플랜트이노는 생물을 소재로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과 식물 재배를 융합해서 컴퓨터적 사고력, 또 생명과학, 또 감성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융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인간이 가꾸는 게 아니라 기계가 가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렇죠. 스마트팜의 아주 작은 버전. 식물 융합 코딩 교육은 부품을 조립해 직접 재배 시설을 만들고 코딩으로 식물 재배 시스템을 만드는 체험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교구는 아쿠아포닉스라고 합니다. 식물과 물고기를 동시에 키우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배설물을 식물체가 영양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깨끗한 물이 이제 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격 체험을 위해 이동하는 아이들. 오늘 배울 거는 코딩으로 반려식물 자동 물주기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 물주기 하면은 우리 식물한테 제일 사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물주기 너무 어려워요. 숙제하다가 또 물 주고 또 밥 먹다가 물 주고 귀찮고. 귀엽다. 연기가 아주 뛰어난데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 관수 시스템을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코딩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체험 전 이론 수업을 하는 중인데요. 학생들의 열기가 대단하네요. 우리 보통 식물은 어디에서 키워요? 보통? 그치? 보통 흙에서 키우죠. 근데 오늘은 흙 대신 물로 식물을 키우는 수경 재배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맨손으로 직접 식물과 흙을 만지며 교감하는 아이들. 직접 만드니까 재밌어요. 이거를 만지면 느낌도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해보니까 뭔가 신기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누구일까 진짜 되게 궁금해요. 사실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 저렇게 흙과 식물을 직접 만져보는 경험도 특별할 것 같아요. 녹색 식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제 인간에게 이제 혈압이 안정되고 맥박이 감소되는 등의 이제 안정 효과들이 많이 구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식물을 직접 보고 이제 직접 만지면서 그런 힐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얗게 됐지? 지금은 식물을 화분에 옮겨 담고 대체 토양을 채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애들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예뻐요? 네. 이젠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자동 급수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신이 만든 성과에 뿌듯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도 요즘에 저렇게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한 코딩 교육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코드를 짜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거죠. 우리는 저걸 단순하게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그게 배운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네. 볼 수 있네요. 수분 함량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자동 물주기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런 원예 교육 또 원예 치료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식물을 가꾸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 식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정서 함양이라든지 또 집중력, 학업 수행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할 거예요. 꼭 해보세요.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 도전해보세요. 네, 식물과 코딩이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야의 조합이 신선합니다. 일단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면서도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자신이 키우려는 식물이 어떤 식물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만 하고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이제 코딩 기술 이것이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상황을 주는 편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엄마가 화분을 키우는데 엄마가 잘 화분을 줄여. 왜냐하면 물을 잘 안 주시거든.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습도가 떨어지면 엄마 핸드폰으로 물 좀 주세요라는 텍스트가 문자 메시지가 날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에 대한 지식, 코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융합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을 또 흙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교육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VCR 보면서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교육 방식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머님들이 흙을 싫어해요. 그리고 흙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화분을 들이지 않고 그런 이제 환경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흙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식물을 키우면서 관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최은정 네, 선생님께서 키우신 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감자 같은 경우에 얘가 땅속 줄기 부분이거든요. 원래 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뿌리도 생기고 지금 줄기가 나고 위에 지금 잎이 올라오기 직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른바 영양 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걸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먹거리로 키우시는 아니, 제가 먹을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네,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요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달걀 껍데기예요. 그런데 달걀 껍데기를 일부를 이렇게 깨서 물을 담아서 식물을 키우게 되면 정말 잘 자라는데요. 이른바 숨쉬는 화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뭔가를 키워간다는 것들이 또 감성 교육도 같이 함께 될 수가 있고 많은 영역에서 융합 교육이 가능한 거죠. 네. 실제로 식물을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흙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네, 흙 없이. 어머님들이 싫어하는 흙 없이. 네. 자, 방금 보신 코딩과 이 식물 재배를 접목한 융합 교육이 스팀 교육의 한 사례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손미연 선생님, 이 스팀 교육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STEM이 사실은 다 약자죠. S는 뭘까요? 사이언스. 네, 맞습니다. T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T는 테크놀로지고요. E는 엔지니어. 네, 엔지니어링이에요. 많은 분들이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M은 마지막으로 수학. 네, 매스매틱스인데요. 이 네 가지 부분의 이제 학문들을 융합해서 그런 문제 해결력을 키우자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는 A라는 부분이 첨가가 됐어요. A는 리버럴 아트로 인문, 사회, 예술을 다 포함하고요. 우리나라 스팀 교육의 목적은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보신 영상도 아까 스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의 교육이 사실은 융합 교육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전문가끼리 어떤 협업을 통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공감, 소통 이런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교육을 하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해가 되네요. 최근에는 그 과학계에서는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경영이라든지 경제학계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결국 이제 소통이 얼마나 되느냐가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어떤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값을 크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과학이라든지 또는 생물학 분야로 가게 되면 융합이라는 표현으로서 또 불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연히도 융합건강과학과에서 환경성 질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인데요. 화학, 공학, 그다음에 환경공학, 기후변화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 몸을 이해하려면 네, 사람 몸을 이해하려면 면역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접목이 된 결과물을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분야는 쫓아갈 수가 없는 학문입니다. 네.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나누어진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예술적 사고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이 융합 교육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융합 교육이 정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뇌에도 좌뇌와 우뇌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량이라는 부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뇌 기능이 한쪽 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이제 문과이과라는 것도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모두 한데 모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재능을 끌어내는데도 이런 교육이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융합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를 오히려 거꾸로 따져보는 게 더 쉬운 일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융합 교육 가정에서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받으면 드리는 말씀이 융합 교육이 특별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래 있던 교육이거든요. 조금 더 강조할 거라는 건 엄마는 옆에서 이렇게 봐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거를 얼른 같이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엄마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네. 문제를 주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옛날 우스갯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아이를 외국에다 유학을 보내놨더니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아서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반갑게 만난 엄마에게 이제 나 뭐해? 라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창한 것이 융합교육이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과학적 두뇌, 수학적 두뇌, 창의적 두뇌, 예술적 두뇌까지 융합한 실제 영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인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십시오. 경기도 양주시 이곳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천재 소년이 산다고 하는데요. YTN 사이언스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백강현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이 안녕. 안녕하세요. 수학부터 작사, 작곡, 코딩 프로그램 개발까지 융합형 영재 강현이. 천재소년 강현이의 공부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강현이가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바로 수학. 그런데 초등학생이 풀기엔 문제 난이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수학 과정 풀고 있어요. 6살 중에 3학년까지 맞췄나고. 아무튼 진도가 1년에 되게 빨랐어요. 남의 얘기하듯이 안 해요. 혼자 중2 수학을 척척 풀어내는 강현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정까지도 정확히 파악하는데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5 나누기 21을 하면 0.27272727272727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산마디는 27이 돼요. 정답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수학 문제 풀 때는 어느 때보다 재밌고 신나요. 재밌고 제일 신난다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재밌어서 그 표현을 다 쓰더라고요. 재능을 알아본 사람은 엄마입니다. 강현이가 19단을 며칠 만에 혼자서 다 외워버리길래 강현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좀 궁금해서 수학적인 개념을 이제 해봤던 게 1차 방정식이었는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금방 흡수를 해버리길래 만 3세 때 실시한 지능 검사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네요. 64네요. 기초 수학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시간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현이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계획에 맞춰 자기 주도형 학습을 실천 중인 강현이.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한 7번은 읽었을 거예요, 이거. 이거는 한 5번은 읽었을 거예요. 최소 5번 이상씩은 다 읽은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어른의 문법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강현이의 독서 노하우. 어릴 적 조금은 특별했던 아이 강현이. 여느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사실 좀 한참 커서 해야 될 것들을 강현이가 아주 아기 때부터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라 하더라고요. 그것은 곧 학업 성적으로 이어졌다네요. 매우 잘한 매우 잘. 요새는 수미양가를 안 쓰니까요. 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양가양가였어요. 아, 양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강현이는 조기 진급 시험에 합격하며 올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정말 영재네요. 네. 강현이의 공부법엔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쉽게 만들어줘. 도형과 숫자를 활용해 무언가를 적는 강현이. 엄마한테 문제를 내는 건가요, 지금? 문제? 맨사 문제? 논리적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문제.
강연이가 낸 문제,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실까요? 1번 문제는 엄마가 풀어보고 2번 문제는 좀 아저씨가 풀어주실래요? 자, 현장 나갔던 감독이 누구십니까? 이거를 풀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네. 5분 동안 맞춰야 돼. 5분 틀리면 다시 계속하는 거야. 시작! 드디어 엄마가 문제를 풀 시간. 2에 360, 3에 720. 3배 갔으니까 그 다음 2배 가고. 6, 아, 모르겠다. 4, 3, 2, 1. 땡! 아,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6.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1하고 그 다음에 t가 20번째 알파벳이니까 20. 아, 20번째 알파벳이야, T가. 문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점이 뭐죠? 알파벳 순서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려고. 이미 지금 계산을 하면서 지금 출제를 한 거네요. 네. 자, 이번엔 제작진 차례. 3씩 증가했네. 그죠? 왜 감독님? 시간은 하염없이 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 모르겠다. 진짜 물음표다. 어떻게 푸는 거예요? 여기 제일 안에 있는 숫자 3 나누기 삼각형이니까 3은 1. 집중력과 관찰력이 필요했던 문제의 답은 2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수가 배수 커진다고 그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좀 더 주의 깊게 엄마와 삼촌도 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인지 기능의 유동 추론 능력이 좋아야 푸는 거거든요. 강연이에겐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문제집이 있다는데요. 문제. 바로 강연이가 만든 수학 문제집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 문제를 만든다는 강연이. 저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절대 못하겠죠. 그러네요. 공부하고 나면 엄마 시험 볼 것 같지 않아요? 문제 쫙 만들어서. 새로운 개념들을 알고 나면 그걸 문제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거를 이해하면서 또 익히는 과정으로 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더 깨우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 좀 재밌어요?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네,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놀이처럼 즐깁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가능한 아이가 있군요. 9살 강연이 영상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 애는 왜 안 되지 하고 아이들한테 혹시 시청자께서 저걸 막 강요하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기가 문제를 내잖아요. 수학 공부가 제일 재밌을 때가 이럴 때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경지에 달했을 때에 제가 어땠냐면 문제를 내는 거였어요. 아, 스스로? 네.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그건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우리 반에서 2명만 맞출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근데 그때쯤 되면 내가 전 수학이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문제를 내는 게 게임이에요. 놀이고. 그러니까 그걸 되게 즐기는 거죠. 즐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또 수학 지식이 필요하니까 또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친구에게 정확하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건 저게 공부가 아닌 일종의 놀이다. 저 학생에게는 이것이 바로 아주 즐거운 놀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 문제 풀 때 제일 행복해요. 꼭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강연 친구가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5학년으로 조기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습은 학습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특히 영재 아이들이 굉장히 감수성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도 조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재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뭔가 선생님이 어려운 질문을 해놓고 묻는다는 거예요. 영재니까 알지.
틀리면 영재가 이것도 몰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좀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학교라든지 사회적 문화가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공격하는 듯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해외에서도 이 좀 재능이 있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뭘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딱 그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흥미나 역량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멘토인 어른, 교사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 전체 또래의 관심과 좀 동떨어져 있을 때 이들이 받는 소외감이나 상처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의 재능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할 때 더 잘 자라고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능이 있는 부분이 보이시면 사회성을 키워주는 데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그 학교 운동장이 사라져서 아이들끼리 어떤 놀이 문화가 그 각각의 그 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성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결국은 또 앞서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능력일 수도 있는 시대다라는 융합의 가장 그 훌륭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모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의 재능을 더 크게 키워주고요. 또 밝게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VCR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에겐 또 다른 재능이 있는데요. 작곡 노트, 그리고 연필, 그다음에 지우개. 그중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건반을 몇 번 두드리더니 자리를 옮기는 강연이. 벌써 실증이 난 걸까 했더니 음표를 그래요? 작곡 중인가 봐요. 네.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저 음악이 가장 수학적인 예술이죠. 네. 맞아요. 뇌기능학을 보면 이제 패턴을 파악해야 된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한 대략 한 150곡 정도 될 거예요. 예, 이게 강현이가 작곡한 작곡집이에요. 피아노를 배운 지 3개월 만에 작곡은 물론 작사까지 해낸 강연이. 이미 작곡집이 있어요? 네. 1집, 2집 뭐 와. 멜로디와 화음을 넣은 코드며 음에 맞는 통통 튀는 가사까지 강연이만의 색이 담긴 음악입니다. 동닭이 먹고 싶은 날 오늘은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배달부 아저씨를 기다리는 마음 두근두근 행복해 띵동 띵동 울리는 조인종 소리. 놀면서 건반을 치는 것 같지만 강연이에겐 음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뭔가 재미난 것들을 경험한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다 보면 좋은 소리를 자꾸 찾더라고요. 자기만의 좋은 소리가 있어서 여러 번 쳐보면서 그 소리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작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적인 음악 교육 없이 놀이하듯 재미있게 음악을 만드는 강연이.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 벌써 150여 곡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 영감이 딱 떠올라요? 네. 근데 어쩌다가 엄청 많이 영감이 떠올랐을 때는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생각나면 바로 해야 돼요. 비닐비 오랬어, 비닐비 오랬어. 혹시라도 멜로디를 잊을까 입으로 되뇌이는 강연이. 비닐비 오랬어. 오늘 만든 곡 제목 염두에 둔 거 있어요? 아니 비밀이에요. 다 하고 나서 다 작곡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어느덧 오선지 가득 채워지는 음표와 가사들. 엄마, 나 만졌어. 강현이가 작곡한 노래야? 그네라는 노래 만들었네? 네. 강연이가 만든 그네란 노래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작사 작곡을 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네요. 엄마, 스마트폰 좀 주세요. 녹음하게. 아, 녹음하게. 알았어. 잠깐만. 작곡한 노래를 모두 녹음하는 강연이. 준비됐어? 네. 강연이가 작사 작곡한 그네 한번 감상해 볼까요?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오네. 놀이터에 그네 혼자 노네요. 키는 친구 모두 보이질 않고 흔들리는 그네 너무 외로워. 기나긴 겨울밤 쌩쌩 바람이 놀이터를 휙휙 스쳐 지나면 외로운 친구 그네는 봄이 오길 기다리네. 제작진도 놀란 강연이의 음악 실력. 와.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가 노래 작곡하고는 자기 흥에 겨워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춤까지 췄던 거예요? 네. 친구된 강아지. 강연이의 노래는 이미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엄마 사랑해. 나는 정말 아빠 사랑해. 자기 노래를 좀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다고 알려서 그래서 찍어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어요. 최근 강연이가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작곡한 것과 지금 이거 멘사 문제 만든 것 가지고 코딩을 할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코딩에 쏙 빠져 있어서 코딩을 많이 공부하고 새로운 걸 막 알아가려고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코딩 교육을 통해 집중력 향상은 물론 논리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을 키울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를 얘가 내도록 할 거고 한 개 맞출 때마다 박수 소리, 한 개 틀릴 때마다 삐 소리, 그 다음에 다 맞추면 노래가 나오도록. 수학과 음악을 활용해 직접 게임을 만드는 강연이.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요? 두 문제 다 맞추는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과연 될까요? 다양한 설정값을 더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강연이. 역시 천재소년답습니다. 오. 와, 드디어 해결했네. 그치? 노래 나오네. 부모님의 무한 응원으로 얻은 값진 결과물입니다. 어느 길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말 수학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좀 다양하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학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저희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게끔 학습을 하게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창의적인 뭐 문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아이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시켜준 부모님의 교육법이 지금의 강연이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수학, 작곡, 코딩 같은 거. 아이들한테 칭찬을 꼭 잊지 않고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의 능력보다 더 훨씬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영재 중에서 거의 영재 끝판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낸 수학 문제를 풀어주면 자기의 작곡의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과 게임을 하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박은정 교수님은 보시면서 조금
좀 남다르실 생각을 좀 가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 아들한테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묘하게요. 그 춤이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약간 따라할 것 같은. 따라하게 돼요.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사회에 나가서도 저렇게 춤을 출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거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고민의 지점은 또 다른 곳에 있군요. 그냥 네. 마냥 흐뭇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저의 재능을 과연 꽃피워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사회에 나가서 저 재능이 꽃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 꽃이 그대로 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VCR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유쾌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공부라는 건 정말 유쾌한 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VCR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누군가 다 실패하게 되거든요. 꾸준히 잘하던 친구가 막혔을 때, 한번 좌절했을 때 그 좌절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잖아요. 저도 참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 건 어머니께서 절대 어느 쪽으로 끌질 않으시잖아요. 그냥 아이가 가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 면들이 참 좋은데 코딩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딩을 하면서 저는 이종목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한 번에 안 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 많은 아이들이 흔히 갖기 쉬운 약점인 회복 탄력성이 저 코딩을 하면서 좀 많이 단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항상 저 아이들의 잘하는 면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 아이들이 작은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큰 공간에 가서 자신들이 일을 할 때 이제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단 영재가 아니라 강현이는 천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IQ도 164 이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재능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그 음악적인 재능을 키우는 게 국가적으로 봐서도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나중에 국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방탄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텐데 이게 뭘 해줘야 될지 정말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강현 군과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즐거웠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강현 군의 그 밝은 모습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부모님이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태도, 아이들의 공부를 어떻게 진행시킬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학습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또 상대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모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아이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라는 말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해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부모가 뭘 가르쳐줘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듣고 표현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이것은 건강하고 부담 없고 자유로운 상호작용에서 나오겠죠. 그건 당연히 이제 대화일 거고요. 실패로부터 뭘 경험하게 하라는 얘기를 또 강조를 합니다. 아까 회복 탄력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거와 맥락이 이제 같이 하는 걸 거고요.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을 하게 하라라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 인성적인 면에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처음에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인정받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좋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울러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나는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감을 가장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것이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남을 돕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이제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마저 갖게 된다면 이제 인격적으로도 완성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대와 유행에 따라 교육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 인재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와 부모님들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뇌를 키우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실질적으로 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나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정 선생님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본인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큰 울타리만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상력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네, 뭘 하라라는 지시형이 아니라
그냥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켜주는 것. 최현정 선생님 어떠세요? 네, 창의력이 그냥 뭐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하고 창의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창의력 올림피아드라든지 로봇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에 한번 참가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제 그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때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회에 참가해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문 원장님. 정말 가장 큰 상상력의 근원은 문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과학 명제들에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문학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입문서나 과학책은 많이 읽어도 크게 독서력이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은 되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이제 문학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딱 하고 싶지만 좀 참으시고 애가 더 많은 문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융합과도 가장 네,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사실은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약간 어쩌면 추상적인 학문이기도 한데 이거를 구체화시킨 게 이제 공학기술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만들기라는 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냥 생각을, 상상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만드는 방법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강남에는 창의력을 가르치는 학원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넌센스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하자면 상상력, 창의력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노익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가정 환경은요.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 잘하면서도 창의성을 가지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창의성을 키우고 싶다면은 집안 정리정돈하는 대신 아이랑 많이 눈 맞춰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복잡한 책상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요. 저렇게 책상이 복잡한데 머릿속도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텅 빈 책상은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냐라는 이야기로 반문했다고 하죠. 정리정돈보다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성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극장에만 가도요. 4DX라는 관람관이 있습니다. 오감을 다 동원해야지만 그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거든요. 미래의 교육 방식도 바로 그러한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 영재 키스톤 프로젝트 시즌2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뜨거워요. 제가 또 미달인과에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엉뚱한 거는 정말 재능이에요. 이게 되어야지 영재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아인슈타인으로 키울 수 있을까? 입니다. 겨울밤